고전 영문 소설을 더 쉽게 접근해 볼 수 있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는 컨텐츠 영문학의 밤입니다. 이번에는 미스터리와 공포소설로 유명한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을 몇 작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작가인 에드거 앨런 포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에드거 앨런 포는 1809년 1월 19일 미국 보스턴에서 이민자 출신 배우의 어머니 엘리자베스 아널드 포와 역시 배우인 아버지 데이비드 포 2세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제는 형인 헨리와 여동생인 로잘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마저 2살 때 병으로 잃어 고아가 된 포 세남매는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어 헤어졌습니다. 포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부유한 상인인 존 앨런에게 입양되었으나 공식으로 입적되지는 않았습니다. 1815년 그는 양부모를 따라 영국으로 이주하여 1820년 미국에 돌아올 때까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등지에서 초등교육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작품 윌리엄 윌슨의 배경이 되는 브랜스비 목사의 기숙학교에 다닙니다. 1826년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한 포는 양아버지와 불화를 겪으면서 학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학자금 마련을 위해 도박에 손을 댔고 결국 막대한 부채를 견디지 못해 11개월 만에 대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이때 결혼을 약속했던 엘미라 로이스터와도 파혼하게 됩니다. 1827년 로이스터에 관한 내용이 몇 실린 그의 첫 시집 티무르 기타 시들을 출간했고 그의 양아버지와 의절한 그는 생계를 위해 에드거 A. 페리라는 가명으로 육군에 지원 입대합니다. 3년 후 양아버지의 도움으로 뉴욕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다음해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퇴학당합니다. 그 후 포는 볼티모어로 돌아와 고모 클램 가족과 생계를 이어가며 꾸준히 시집과 단편을 발표합니다. 1836년 그는 고모 클램의 딸인 버지니아와 결혼합니다. 그 후 1847년 그녀가 폐결핵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수많은 단편을 발표했고 상금도 받으면서 명성을 크게 떨치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의 작품 중 윌리엄 윌슨, 붉은 죽음의 가면극, 검은 고양이, 도둑맞은 편지 이렇게 4편의 소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아내가 사망한 뒤 우울증이 발병한 포는 여러 여성들과 연문설이 돌았지만 결국 1849년 미망인이 된 첫 애인인 엘미라 로이스터와 약혼하기로 합니다. 그는 고모 클램을 약혼식에 초청하기 위해 여행하던 중 볼티모어에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10월 7일 사망하게 되고 볼티모어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의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윌리엄 윌슨. 사실 이 이름은 주인공의 본명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들이 너무나 수치스러워 이름을 밝히기조차 꺼려하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셌고 변덕을 심하게 부려 부모님마저 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브랜스비 목사가 교장 선생님으로 있는 잉글랜드 지방의 커다란 기숙학교를 다녔고 그의 성격 덕분에 그는 모든 학생들 위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학생만이 주인공의 독재 정권을 거부하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의 이름도 주인공의 이름과 똑같은 윌리엄 윌슨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공과 같은 날 입학했고 심지어 생일도 똑같은 1813년 1월 19일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 학생은 목소리를 아주 낮은 속삭임 이상으로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학생 윌슨에게서 자신과 닮은 점을 찾아낼 때마다 불쾌감을 느꼈고 심지어 그는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지낸 지 5년째 되던 해 어느 날 밤 주인공은 윌슨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기 위해 그의 방으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소리 없이 윌슨의 방에 들어간 주인공은 불에 비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그 학교를 빠져나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다른 학교에 입학한 주인공은 3년 동안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타락한 학생들과 함께 깊은 밤 술잔치를 벌이고 있던 주인공은 누군가 그를 찾는다는 하인의 말에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나갑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주인공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윌리엄 윌슨. 그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 윌리엄 윌슨은 옥스퍼드에 입학하여 속임수를 쓰며 도박을 하던 주인공의 앞에 나타나 그의 사기 행각을 밝히는 등의 행동을 하며 주인공의 앞니를 지속적으로 방해합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공작의 궁전에서 개최된 가면무도회에 참석하여 공작의 부인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그가 생각해도 떳떳하지 못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때 윌리엄 윌슨이 또다시 나타났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주인공은 윌슨을 잡아 끌고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짧은 격투 끝에 주인공은 칼로 윌슨의 가슴을 여러 번 찌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거울에 다가가자 그의 눈앞에는 피투성이의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붉은 죽음은 무시무시한 병이었습니다. 일단 그 병에 걸리면 날카로운 고통과 현기증이 갑작스레 엄습하고 곧 엄청난 양의 피가 모공에서 흘러나오며 피부가 썩어 들어갔습니다. 특히 얼굴에 생기는 진홍색 얼룩 때문에 역병 환자라도 되는 듯 다른 사람들의 기피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그 병은 발병에서 종식까지의 진행 과정이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왕인 프로스페로는 이 병을 피해 그의 친구들 1000명과 함께 자신의 대사원에서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또 아무도 나갈 수 없도록 사원의 문을 모두 봉해버리고 충분한 식량, 어릿광대, 연주자 등 모든 즐거움과 안전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둔 생활을 시작한 지 6달이 지난 어느 날, 프로스페로 왕은 친구들을 위해 성대한 규모의 가장무도회를 열었습니다. 무도회는 7개의 방으로 된 웅장한 홀에서 열렸고 각 방마다 창문과 실내 장식이 색이 달랐습니다. 왕은 이 가장무도회의 참석자들에게 반드시 괴상한 모습으로 가장하라는 지침을 했고 참석자들은 팔다리가 짝이 안 맞거나 옷과 장신구가 따로 노는 듯한 괴상한 모습으로 치장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무도회를 즐기던 중 갑자기 눈에 띄는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키가 크고 홀쭉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피가 묻은 수의로 칭칭 동여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붉은 죽음의 역병에 걸린 환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프로스페로 왕은 분노에 차 그를 붙잡으라 명령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고 그 침입자는 성큼성큼 왕을 지나쳐 7개의 방을 지나 걸어갔습니다. 프로스페로 왕은 단검을 꺼내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던 침입자를 향해 달려들었으나 곧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자 연회의 참석자들이 용기를 발휘하여 그 침입자를 붙잡았고 그 순간 그의 몸은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붉은 죽음의 역병이 그들 사이에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곧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한 사람 두 사람씩 7개의 방들을 피로 장식하며 쓰러졌고 어둠과 멸망과 붉은 죽음이 모든 것 위로 군림했습니다. 주인공은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독자들이 믿어줄 거라는 기대도 없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들을 사랑해 그를 위해 부모님은 애완동물을 이것저것 구해주셨습니다. 그는 동물들과 시간을 보내고 먹이를 주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인공은 결혼 후에도 아내와 함께 새와 금붕어와 개, 토끼와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됩니다. 그중 고양이는 몸집이 아주 크고 멋지게 생겼으며 몸은 칠흑같이 까맸고 놀랍도록 영리했습니다. 고양이의 이름은 플루토였으며 오직 주인공만을 졸졸 따라다녀 둘의 우정은 몇 해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주인공의 성격은 폭음으로 인해 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내에게 폭행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에 키우던 동물들도 슬슬 주인공을 피하기 시작해 그는 동물들이 눈에 띄면 학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인공은 고양이 플루토만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것도 술 때문에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플루토의 한쪽 눈을 도려냈고 그 후 주인공을 피하는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뭇가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얼마 후 주인공은 술집에서 죽은 플루토와 아주 흡사한 고양이를 보게 됩니다. 다른 점은 그 고양이는 플루토와는 달리 가슴에 하얀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주인공의 관심을 매우 기뻐하며 그의 집으로 같이 따라왔고 그의 아내의 사랑을 듬뿍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알 수 없는 혐오감에 그 고양이를 피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데려온 고양이가 플루토와 같이 한쪽 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증오심은 더욱 커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슴에만 있던 그 고양이의 하얀 반점이 점점 변하더니 마침내 교수대의 모양을 띠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플루토를 생각나게 하는 그 고양이는 주인공이 아무리 피해도 그를 더욱더 좋아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어느 날 사건이 생깁니다.
주인공은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아내와 함께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양이가 그의 뒤를 바짝 따라오는 바람에 그는 넘어질 뻔했고 미칠 듯이 화가 난 그는 도끼를 들어 그 고양이를 향해 내리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를 막았고 더욱 화가 난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그의 아내를 도끼로 내리쳐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른 그는 시체를 곧장 지하실 벽 속에 넣고 치를 다시해 감추었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마무리했다고 생각한 주인공은 그 다음엔 고양이를 죽이려 했으나 고양이는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죽어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경찰들이 가택 수사까지 했으나 단서를 찾지 못해 주인공은 완벽 범죄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경찰 몇 명이 주인공의 집에 찾아와 또다시 수색을 했고 이번에도 아무것도 찾지 못해 돌아가려 하자 주인공은 그들을 불러세워 자신만만하게 이 집은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말하며 지팡이로 지하실 벽, 그러니까 그의 아내의 시체를 넣어놓은 그 부위를 탕탕 두들깁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벽 안에서는 공포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은 놀라서 곧장 그 벽을 모두 허물었고 그 안에서 피투성이의 썩은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의 머리 위에는 이글거리는 외눈을 한 검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파리의 가을 어느 날 저녁, 주인공과 그의 친구 C. 오기스 뒤팽은 서재에서 담배를 피우며 여러 사건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파리 경시청의 총감 쥐가 들어와 뒤팽에게 의견을 물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한 귀부인이 중요한 편지를 도둑맞았는데 그 범인은 D 대신이며 그는 그 편지를 이용하여 그녀를 정치적으로 휘두르기까지 해 그 귀부인은 총감에게 그 편지를 찾아달라는 임무를 맡긴 것입니다. 총감은 D 대신을 길거리에서 붙잡아 몸수색도 해보고 그가 없을 때 저택을 샅샅이 뒤져보았다고 합니다. 총감의 수색은 철저했습니다. 방 하나에 일주일씩 걸리면서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어보며 비밀 공간을 찾아다녔고 심지어 현미경까지 사용하며 수색했으나 전혀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총감은 뒤팽에 다시 저택을 수사해보라는 충고를 듣고 그 편지의 생김새를 말해준 후 떠납니다. 한 달쯤 뒤 총감은 다시 주인공과 뒤팽을 방문합니다. 주인공이 그 편지에 대해 묻자 총감은 안타까워하며 상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편지를 가져다주는 사람이라면 5만 프랑을 줄 용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뒤팽은 갑자기 수표책을 꺼내 총감에게 그 액수의 수표를 서명하면 즉시 그 편지를 건네주겠다고 말합니다. 주인공과 총감은 놀라서 멍하니 있다가 잠시 후 총감이 수표에 5만 프랑을 써서 뒤팽에게 건네자 뒤팽은 수표를 확인하자마자 서랍에서 그 편지를 꺼내 총감에게 건넵니다. 총감은 그 편지를 확인하고는 기뻐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가 떠난 후 뒤팽은 주인공에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총감과 파리의 경찰의 수색 방법은 철저했습니다. 방법도 최상이었고 완벽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색 방법은 일반 대중, 즉 자기 자신이라면 어떻게 감췄을까만 고려했을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D 대신 같은 범죄자의 교활함은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뒤팽의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D 대신의 저택에 우연인 척 방문하여 그와의 대화에 몰두하는 척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벽난로 장식 아래쪽에 있는 싸구려 장식을 한 서류꽂이에 더러운 편지를 발견합니다. 마치 버리려다가 내버려둔 쓸모없는 물건인 듯 대충 두어 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해놓은 것입니다. 뒤팽은 다음날 다시 D 대신의 집에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신경이 다른 쪽으로 쏠렸을 때 재빠르게 급조한 똑같은 모양의 편지와 원래 편지를 바꿔치기 해온 것입니다. 뒤팽은 마침 과거의 일 때문에 D 대신에게 복수할 일이 있었고 그가 바꿔치기한 편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궁금해하며 이야기는 끝납니다. 포의 소설은 대부분이 초현실적이거나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등장인물이 도덕적이지 않고 결국엔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결말이라 더욱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는 현대적인 추리소설의 창시자로 마지막에 들려드린 이야기 도둑맞은 편지에 등장하는 탐정인 뒤팽이 나중에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의 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에드거 앨런 포의 영문 단편 소설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 영상을 계기로 그의 소설들을 읽어보고 싶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문학의 밤 다음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